네, 7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뉴스파이팅 1부 순서죠. 박상현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커버스토리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네, 먼저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 네. 시작됐다고요? 맞아요. 오늘부터 청취율 조사 기간이 시작이 됐는데 네. 2000번대로 02-2000번대로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런 예.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뉴스파이팅 받아야겠죠. 김영수입니다. 네, 즐겨 전화 듣고 받고, 있습니다. 예, 즐겨 듣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죠. 맞아요. 이제 2000번대로 오는 전화 받으시면 라디오 네. 뭐 즐겨 듣냐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럴 예. 때는 저희는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샵 0945번으로 청취 인증샷이나 응원 메시지 하나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도 드릴 예정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기 미국 시장부터 빨리 좀 짚어보죠. 네네. 전 세계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잖아요. 네. 오늘 미국 시장은 어떻게 끝났습니까? 일단 말 그대로 간밤 뉴욕 증권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주목을 했다라고 해도 그래요. 과언이 예. 아닐 것 같습니다. 상호관세의 영향으로 3대 지수가 급락세로 장을 출발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뺀 모든 나라의 관세 부과를 90일간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빠른 속도로 상승 반전을 했습니다. 예. S&P 500 지수는 한때 전 거래일 대비 상승폭이 3.4%를 기록했고 나스닥 지수도 4.5% 올랐거든요. 예. S&P 지수에 2억 5천만 달러의 자금이 몰려들기도 했는데 여기에 걸린 시간은 7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흐름이 유지되지가 못했어요. 왜냐? 백악관이 가짜 뉴스라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뉴욕 증시는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15분 만에 증시가 크게 요동쳤던 광란이었다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고 예. CNN은 주식시장의 이 같은 급등락은 투자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을 중단하기를 얼마나 절실히 원하는지를 보여준다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8일까지 철회하지 않으면 9일부터 중국의 50%의 추가관세를 또 부과하겠다라고 위협을 하면서 증시가 또 한 차례 출렁였습니다. 그렇군요. 예. 보면 중국은 펜타닐 반입 문제로 적용된 20% 관세가 있고 여기에 상호관세 34% 그리고 50% 추가 관세까지 부과가 되면 트럼프 취임 이후 104%의 관세를 얻어맞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시가 많이 휘청였는데 또 이를 가라앉히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후에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기 나스닥이 상승 반전한 겁니까? 맞아요. 그래서 중국과의 협상이 좀 열려 있다라는 그래요? 신호로 해석이 되면서 냉각됐던 투자 심리가 다시 좀 완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우존스는 전장보다 0.91%, S&P 지수는 0.23% 하락 마감했고 나스닥 지수는 0.10% 상승 마감하면서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 장을 펼쳤던 하루였습니다. 언제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의존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게요. 우리 증시는 어제 급락 5% 넘게 하락했죠. 네, 우리 증시도 이 관세 전쟁 여파로 힘을 받지 못했습니다. 코스피가 개장과 동시에 2,400선이 무너졌고 예. 단숨에 2,320대로 내려왔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어제 코스피 종가는 전거래일 대비 5.57% 내린 2,328.20으로 집계가 됐고요. 네. 특히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3조 원에 가까운 자금을 순유출하면서 증시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지난해 8월 5일에 블랙 먼데이였거든요. 월요일 주가 대폭락 사태를 일컫는 블랙 먼데이였는데 이때 이후 약 8개월 만에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도 발동됐습니다.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면 일시적으로 매매 효과가 매매가 정지되는 중단되는 거죠. 거예요. 네. 예. 코스닥 지수도 비슷했어요. 맞습니다. 개장 때 보였던 3% 수준의 낙폭이 외국인
자들의 매도세와 함께 5%대까지 커졌고요. 결국 지수는 650선을 간신히 방어하는 수준에서 마쳤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으로 뉴욕 증시에 이어서 우리 국내 증시도 출렁이는 모습인데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하방 요인은 상당 부분 해소가 됐지만 미 상무장관이 관세 부과에 연기는 없다라고 하면서 관세를 부과할 것을 재차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오는 9일부터 시행될 트럼프발 관세 공포가 이어지면서 금융시장은 얼어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우리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이 앞섭니다. 네. 자, 조기 대선 6월 3일에 실시되는 게 유력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런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확정 공고할 계획입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가 돼야 합니다. 임기 만료 등 일반적인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선거법의 수요일에 치르기로 규정이 돼 있는데 이게 대통령 권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에 요일에 대한 구체적인 그 규정은 없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정부는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가장 늦은 날을 대선일로 지정키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예기치 않은 조기 대선인 만큼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면 선거일을 최대한 늦추는 게 바람직하고 또 행정부도 선거 준비에 최대한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6월 3일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때도 차기 대선일이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 화요일로 정해졌었습니다. 자, 후보자 등록은 언제 해야 돼요?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1일에 시작이 되고요.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라고 합니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합니다. 네. 자, 최근에 정치 화두가 개헌인데요. 그러니까는 대선에서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 투표도 함께 치르자는 거예요. 정치권에서는 여러 의견이 나오는데 일단 우원식 의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일단 우원식 의장이 그제 대선 개헌 동시 투표를 제안했었잖아요. 이틀 전이었어요. 맞습니다. 국민의힘이 여기에 찬성을 했는데 유력 대권 주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랬군요. 개헌의 시기와 방법, 범위를 놓고 양당이 견해차를 노출했는데 그래서 이걸 논의하기 위한 국회 특위 구성부터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70석이 넘는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가 중요하고 특히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의사를 드러낼지가 가장 큰 관심이었는데 사실상 반대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게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라면서 우 의장의 제안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비명계 주자인 김동연 경기지사나 김두관 전 의원 등이 대선 개헌 동시 투표론을 지지했지만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한 당내 기류는 좀 부정적인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이 대표의 이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개헌 논의를 정치 공세를 몰아서 본질을 흐리는 건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주호영 당 개헌특위 위원장도 페이스북에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라면서 개헌의 데드라인은 이번 대선 투표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양당의 이런 엇갈린 이해관계가 깔려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사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대권 레이스에서 초반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만큼 다른 변수를 만들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도 있을 거고요. 다른 변수 만들고 싶지 않다. 국민의힘은 또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수세 국면의 반전 카드로 개헌을 밀고 싶어 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세 국면의 반전 카드로 개헌을 밀고 싶어하는 것 아니냐. 자, 개헌의 방법과 범위를 놓고 좀 이견인데요. 어떻게 다릅니까? 일단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5.18 정신을 전문에 수록하고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은 곧바로 처리할 수 있다. 이건 할 수 있다. 이건 할 수 있는데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선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하고 대선 후 최대한 신속하게 공약대로 개헌하면 된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네, 주호
김호영 당 개헌특위 위원장은 이 같은 이 대표의 2단계 개헌 구상에 대해서 이 시점에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등을 거론하는 건 의제를 늘려서 시급한 개헌 논의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다라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신동욱 수석 대변인도 대통령 권한은 줄이고 국회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라면서 지금이야말로 87년 체제를 넘어설 절호의 기회다 강조했습니다. 또 2014년 위헌 결정이 내려진 국민투표법 개정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위헌 결정이 내려진 국민투표법 아직도 개정이 안 된 거예요? 네,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고 방치된 상태인 겁니다. 예, 이게 어떤 조항이었나요? 이게 당시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재외 국민이 국민 투표를 하지 못하는 조항을 문제 삼아서 예. 위헌 결정을 내렸었던 건데 예. 아직까지 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개정이 안 된 것도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양당이 견해차를 보이는 만큼 개헌특위 구성도 어렵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난항이 지금 예상되고 예. 있는데요. 지난 2018년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여야 이견 속에 투표가 되지 않으면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양당이 합의해서 개헌안을 발의해야만 개헌이 성사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는데 하지만 개헌 대선 동시 국민투표 여부는 물론이고 개헌의 범위를 놓고도 이렇게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양당이 머리를 맞댈 개헌 특위 구성부터 잡음을 낼 가능성이 커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제 여야 조기 대선 체제에 들어갈 텐데 국민의힘이요.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했어요. 네, 황우여 선관위원장. 맞습니다. 선관위원장으로 하는 선관위 구성안을 의결하면서 대선 체제로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탄핵 책임론을 둘러싼 계파 갈등 차단과 당내 통합, 또 중도층 공략을 우선순위에 두고 대권을 향한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비대위 회의에서 내부 문제에 대해 언지를 줬다. 경선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해당 행위에 대해 엄격하고 가혹하게 처리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 해당 행위에 대한 경고는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탄핵 찬반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확산하는 걸 차단하려는 지도부의 의지로 해석되기도 하는데요. 예.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서 의원총회나 의원 온라인 대화방에서 탄핵 찬성파인 조경태 의원, 김상욱 의원에게 탈당을 요구하는 친윤계 강경파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는데 앞서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4일을 국경일인 민주주의 기념일로 제정하자고 제안을 했고 당내 일부 의원들이 김 의원의 탈당을 요구하기도 한 겁니다. 김상욱 의원이 어제 한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자신이 왜 징계 대상이냐라면서 윤 전 대통령을 탈당시켜야 한다고 얘기하기도 했고요. 조경태 의원도 한 라디오 방송에서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으면 필패다, 대선은 필패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권영진 의원은 또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윤 전 대통령을 국민의힘과 한 묶음으로 소환해서 선거 구도를 만들려는 게 민주당의 전략이다. 정치적으로는 이제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목소리도 냈습니다. 이런 탄핵 책임론이 과열될 경우 경선 과정에서 내홍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건데요. 지도부도 이 점에 좀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대선도 그렇고 총선도 그렇고요. 중도층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가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이 이 점을 많이 좀 신경을 써야 하는 주요 과제 중 하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평소보다 선거 기간이 짧지 않습니까? 이 점을 고려한다면 본선 승리에 열쇠를 진 중도층 포섭도 경선 기간 국민의힘이 동시에 신경 써야 할 주요 과제로 꼽히고 있는 겁니다. 후보 선출 이후 외연 확장 행보를 보여줄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당이 경선 기간에 선제적으로 정책 민생 행보를 통한 중도층 공략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선도 중도층을 고려해서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치열한 후보 경쟁으로 이재명 대표 대세론이 형성된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부각하면서 국민적 관심을 끌어오겠다는 계산도 있는 것 같고요. 한 10여 명의 잠재적 후보가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후보 압축을 위한 컷오프 방식도 혁신적으로 이루어질지 이 부분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네, YTN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예.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은 지난 2월에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옮겨왔는데 네. YTN 취재 결과 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긴 직후에 김건희 여사 측에 연락해서 소환조사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여사가 지난 2021년 여름부터 명태균 씨와 수시로 연락하면서 비공표 여론조사 자료를 보고받은 정황과 관련해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건데요. 다만 당시에는 김 여사 측이 명태균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정식으로 변호인을 선임하기 전 단계여서 구체적인 조사 시간과 장소를 조율하는 단계로 넘어가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앞서 검찰은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김 여사를 비공개 조사하면서 특혜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으로 탄핵 소추됐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면서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만 검찰은 이번엔 김 여사를 청사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 여사 측은 의사를 타진한 정도였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조사 의사를 타진한 정도였다면서 정식으로 소환 일정을 조율한 건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면서요. 이제 직권남용 혐의, 공천개입 의혹 관련 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이것도 최대 관심사예요. 조만간 윤 전 대통령을 예. 소환할지가 관심사인데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빠른 시일 내에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윤 전 대통령이 민간인 신분이 된 만큼 소환 조사에 대한 부담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의 커버스토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상현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